이 건물에 대한 역사를 관심까지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940년대가 아닌가,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 40년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건물이 있기 전에는 대구 상공은행이라는 건물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아닙니다. 사진 보니까 이 건물하고 못을 전혀 달라요. 대구 상공은행의 부치가 오그라 다키노스케입니다. 아마도 바로 이 자리에 오그라 다키노스케가 와서 건물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우리 치욕의 역사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그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줄 압니다. 오늘 모신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주 교수님이고요. 전국대 인문학술원 연구교수로 계십니다. 전공은 한국고대사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은 양력 굉장히 많이 적어주시는데 딱 두 가지만 적어주시네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오그라 다케노스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도록 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 인문학술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동주라고 합니다. 사실 오그라 다케노스케는 일제강점기의 인물이고 저의 주 전공은 신라입니다. 신라는 고대사죠. 한국 고대사인데 웬 고대사 전공자가 근대 인물을 이야기하느냐 약간 의문을 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약간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자료만 있으면 웬만하면 전공에 구애되지 않고 글을 씁니다. 글을 써서 지도 교수님께도 야단도 많이 맞았는데요. 어쨌거나 근대 대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그라를 빼놓고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대국문학관에서 처음 연락이 왔을 때도 오그라 다케노스케도 이야기해주고 그 선상에서 오따니 고지까지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어졌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와중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요. 결국 두 인물이 다르게 보입니다만은 교집합, 리좀이라고 하죠. 리좀. 어쨌거나 뿌리로 서로 연결된다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기 불을 꺼줄 수가 있나요? 예. 진행은 제가 작성한 PPT를 바탕으로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6사람 정도, 사진 6컷이 보이죠? 두 인물입니다. 예. 요 세 인물이, 세 컷이 젊었을 때에 또 중장년일 때 노년의 오그라 다케노스케입니다. 오그라 다케노스케고, 요 옆에 머리 빡빡 밀고 있잖아요. 예, 이분이 대곡광서, 오따니 고지라고 하는 니시온간지는 이제 교토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예, 중심사 차례, 본주로, 계셨던 승려입니다. 승려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문화재를 수집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목이 문화재 약탈자, 약탈이라고 하면 뭔가 강제적이고, 뭔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강한데, 오그라는 자기 돈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문화재를 구비했는데 왜 약탈자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그 선상에서 오따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돈으로 서역을 탐험해서 다녀왔는데 그게 왜 약탈이냐라고 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방법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돈을 버는 그 과정을 보면 결코 순조롭지 못합니다. 그 선상에서 우리 할아버지들, 그 조상들이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자,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예, 목차는 다음과 같이 좀 약간 번박하게 잡아봤는데요. 오그라의 가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그라가 어떤 가게 속에서 자라왔고, 또 그가 어떠한 인맥을 형성하는가. 인맥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혼맥과 학맥이겠죠. 그래서 어떠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상에서 대구로 건너와서 수많은 사업을 합니다.
은행도 하고 그 광산업도 하고 전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별명이 조선의 전기왕이라고 합니다. 여기 당시 일제강점기 때 그 자료들을 보면 주로 별명을 무슨 왕이라고 그는 왕을 많이 붙여줘요. 그래서 조선의 전기왕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집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을 어디에? 문화재를 수집하는 데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문화를 선양하기 위해서 문화재 자료를 수집했다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 당시 문화재는요, 교환 가치가 생깁니다. 교환 가치가 있다는 것은 결국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종의 축제 수단입니다. 부를 축제하는 수단으로서 문화재를 수집했습니다. 번외로요, 옷단위 탐험대를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그라 다케노스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참고가 됩니다. 오그라 컬렉션이라고 하는 도록이 있고요. 또 오그라 컬렉션의 한국 문화재, 이것은 문화재 연구소에서 만든 책인데요. 지금 문화재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원문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500몇 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두터운 책인데요. 어쨌거나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 자료, 피해 자료, 그리고 여기 보면 소창, 오그라 컬렉션 사진집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이 돈을 투여를 해서 도록을 만듭니다. 이런 자료들이 오그라 다케노스케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고요. 약간 어렵지만 논문은요, 조선의 전기왕 오그라 다케노스케와 조선사회, 동양사학 연구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선구적인 연구입니다. 선구적인 연구. 이런 연구들이 참고되고, 소창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그라 다케노스케 아들인데, 아들이 자기 집의 가전을 정리합니다. 가전을 정리하는 보니까 자가판 해놨잖아요. 그죠? 자기 집에서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오그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소창 가전, 오그라 가전에서는 자기 아버지 욕은 안 하겠죠. 자기 아버지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인 다테노 아키라가 오그라 다케노스케 선의 가면을 쓴 한국문화재 수집가라고 하는 챕터를 썼고, 그 책 본제목은 그때 그 일본인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십인의 일본인들이 나열이 됐는데, 이 역시 오그라를 이해하는 자료로 참고가 됩니다. 이분이 오그라인데요. 오그라 컬렉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컬렉션이라고 하면 일종의 수집된 문화재잖아요. 보통 수집가를 컬렉터라고 하니까요. 컬렉션인데, 대구를 기반으로 해서 부를 축적한 오그라 다케노스케. 이 사람이 약탈 수집해간 1100여 점의 현재 동경국립박물관에 기부가 된 이 문화재 일체를 오그라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 질적이나 퀄리티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다른 문화재 수집을 압도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다시 말해 정부의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지인 조력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자기가 조선 전국 방방곡 곳을 전부 알 수는 없거든요.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협력자 중에 대구에 저명한 이병학이라든지 장직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그라 다케노스케를 지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경주가 문화재의 보고잖아요. 심지어 경주 박물관장이었던 제록왕궁 모르바 히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경주 박물관장을 하면서 문화재 약탈에 앞장섭니다. 굉장히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오사카 긴따로 이런 사람들이 생겼는데, 오사카 긴따로는 장혁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혁주는 노구치라고 이제 필명을 바꿔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사람인데요. 이 노구치의 스승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그라 컬렉션에 그 기여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인물은 주변의 인맥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돈을 주면 되잖아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인맥을 관리합니다. 다른 사람의 6배를 쳐줍니다. 그러면 도굴꾼이 아무렴 돈을 벌려고 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오그라에게 물건을 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한국의 중요 문화재들을 수집했습니다. 보시면요. 고고학회 목록을 보면 1941년 자료인데
조선관계 자료는 203점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4년에는 884, 58년에는 1116, 그리고 64년에는 1150, 어떤 자료에는 1103점. 들쑥날쑥하죠? 정리가 카운트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카운트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 일체를 오그라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오그라 컬렉션. 자, 오그라의 한번 가게 인맥을 한번 볼게요. 여기 오그라입니다. 그죠? 예, 오그라입니다. 오그라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비전 비노랑, 그러니까 히다 하마고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장인 어른의 장인입니다. 어쨌거나 사진을 찾다 못 찾았는데 오그라 그 소창 양측이라고 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요시노리 아들로 태어나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도 정치인이자 사업가입니다. 정치인이자 사업가고 정치인이자 사업가 정도 되면요 아무나 하고 결혼 안 해요. 결혼도 정략적으로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 장인 어른이에요. 히다 쇼사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둘째 딸과 결혼합니다. 히다 쇼사쿠라고 하는 사람도 실업가이자 굉장히 그 자본가로서 이름이 높은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따로 있었어요. 안정원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양자로 줘버립니다. 이 사람에게 양자를 줘버려가지고 양자이자 사위가 되는 겁니다. 양자이자 사위. 그 선상에서 둘째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둘째 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태어난 친구가 소창고라고 했던 친구죠. 이 사람 태어납니다. 그런데 자기 장인의 장인이 누구냐면 히다 비노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닮았죠? 닮았습니다. 닮았죠?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옆에 보니까 이 사람 복택 6일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누굽니까? 일본 근대의 선구주자죠. 탈아론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문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시아를 벗어나야 된다. 비문명이었던 나라는 강제적으로도 문명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사람이거든요. 그게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 이 사진은 보니까 막 후쿠자와 유키치 학자인 줄 알았는데 막 칼 차고 있습니다. 그죠? 칼도 막 한 3자루, 4자루 차고 있습니다. 이 사람 빈노랑도 칼 차고 있습니다. 그죠? 예. 조슈번의 하급 사무라이 출신들입니다. 사무라이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 사진은 일본 최초의 수출용 선박을 수주했는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이 사람이 아마 조타수인가 그렇고 이 사람이 아마 연료 담당인가 그렇고 정확히 이름은 이제 까먹었는데 배와 관련된 사람들. 배 수주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이 오구라의 장인의 장인입니다. 그러면 후쿠자와 유키치는요, 일본인의 정신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는 인정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서 더 선상에서 한번 봅니다. 자, 자기 처남, 큰 처남. 이 사람입니다. 비전, 금일랑이라고 한 사람. 예. 일본의 경마왕입니다. 일본의 경마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비전 현차랑. 이름들 약간 어렵지만, 어느 정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다 나옵니다. 야, 비전 현차랑 둘째 처남이고요. 보니까 큰 딸은 학자랑 결혼했습니다. 학자, 곤충학자와 결혼했고요. 자기 바로 밑에 동서가, 매기 연태랑이라고 하는 육군 중장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요. 여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밑에 육군 장군이 자기 동서입니다. 동서예요. 나중에 좀 뒤에 나오겠지만 대구 유지들이 일제강점기 때 대구에 사단을 유치하게 해주세요. 사단이 안 되면 연대라도 유치하게 해주세요. 막 주장을 하거든요.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서병조, 이이루 막 나옵니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누가요? 예. 군인 있잖아요. 그죠? 예, 군인 있잖아요. 그리고 중일전쟁 때는요. 1938년 중일전쟁 때는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전기사업을 중국에까지 진출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친인척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뭔가 사업을 확장할 때는 인맥이라든지 뭔가 백이 없으면 무한정 확장할 수 없어요. 왜? 자본 회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자본 회수가 불투명해집니다. 어쨌거나 이 인맥들이 결국은 뭔가 정략적으로 결합된 느낌이 강합니다. 왜냐면요, 오구라가 대구에서 생활할 때는 자기 본부인과 생활 안 해요. 본부인은 일본에 있고 첩하고 생활합니다. 첩. 제가 그 첩을 찾다 못 찾았는데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궁금했거든요. 어쨌거나 첩하고 생활합니다. 그러면 뭔가 원만하진 않지만 부부로서의 그냥, 왜냐하면 자식도 낳았으니까 부부로서의 그냥 그 관계는 유지가 되는 정략적인 혼인 형태의 좀 흔한 그런 부부 생활을 합니다. 아무렴 금슬 좋거나 좀 인고 부부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예. 정략적인 결혼이었을까? 아마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요시노리가요, 북총 영안의숙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현재 나리타, 왜 일본 그 동경 가려면 나리타 항공이 내리잖아요. 예, 나리타 고등학교를 세웁니다.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나리타의 별입니다. 그 정도 돈을 벌고 엄청나게 그 부를 축제했으면, 그죠? 그 지역에서도 별입니다, 별. 그죠? 예. 나리타 고등학교를 만들었고요. 자기 아버지, 요시노리는 보면, 나리타 철도 사장, 은행도 합니다, 은행도 설립하는데, 그때 자기가 주식을 350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부자와라고 합니다. 이 사부자와는 누구냐면요, 일본의 은행왕입니다. 한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상용은 수원 사람인데요, 이완용의 조카입니다. 한성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을 세우는데, 이 사부자와가 도와줍니다. 일본의 은행왕이에요. 그리고 오쿠라. 여러분들, 오구라와 오쿠라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녁이 되니까 슬슬 배고픈데, 소창은 오구라고, 대창은 오쿠라입니다. 오쿠라. 그래서, 오쿠라 재단이라고 있잖아요. 오쿠라 호텔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문종이 태어났던 세종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건물 지어주거든요. 자경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주는데, 앵두궁이라 불립니다. 앵두를 많이 심어서 세종대왕이 앵두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문종이 앵두를 많이 심어서 앵두궁이라 불렸던 그 건물을 뜯어서 일본 자기 호텔에 옮기는 사람은 오쿠라입니다. 오쿠라. 그 관동대지진때 불타버릴 거예요. 현재는 돌 기단성만 현재 경복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복궁에 동궁전을 뜯어간다. 일개 사업가가. 그건 관내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하게 되고요. 자기 지금 가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일전쟁 후에요. 청일전쟁 후에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배상금으로 청나라부터 은을 한 2억량 정도 받습니다. 2억량 정도 되면요, 당시 일본 정부의 재정의 4년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은이 들어오네요, 그죠? 그리고 일본은 당시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입니다. 은이 많습니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태환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교환할 수 있는 만국 공용의 화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은을 어떻게 처치할까요? 바로 은행을 많이 세우면 됩니다. 은행 설립 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은행도 설립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쿠라가 옆에서 봤겠죠. 아, 우리 아버지가 뭘 세고 어떻게 경영하는구나. 주식을 어떻게 배당하는지 이런 일체 관련 건들을 보고 배웁니다. 왜?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 될게요.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동경제국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동경제국대학교 중에서도 법학부를 나왔습니다. 최고의 수재들만 가거든요. 머리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장인인 히이다 쇼사쿠라고 하는 사람은 미쓰비시의 사천왕이라고 하는데, 좀 전 설명했듯이 비노랑의 양자이자 사위고요.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와 절친이고, 후쿠자와 유키치는 게이오대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틀은 문명과 비문명, 그리고
개돼지, 중국과 한국은 개돼지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개돼지. 그리고 인간은 누구냐? 일본과 서구는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도식화합니다. 도식화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도식, 양분법적, 흑백 논리적인 그런 양분법적 사고는 일본인들 사고에 굉장히 큰 스크래치를 남깁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바라볼 때 오구라가 어떤 시선을 가졌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죠. 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 요시노리가 동경 그러니까 위생 분뇨 처리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재인가를 받는 와중에 뇌물을 공유를 합니다. 뇌물을 공유하는데 인가하는데 뇌물을 준다. 그럼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소송에 휘말립니다. 소송에 휘말리니까 오구라가 누굽니까? 동경제국대학교 법학부 출신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아버지를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구라 자신도 위증죄, 거짓증을 하는 위증죄로 금고형에 처해집니다. 금고형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미 일본 내에서는 관리로서 진출은 끝이 났습니다. 중형이거든요. 이 여파로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고 소송에 휘말리는 회사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소송에 휘말려 버리니까 자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오구라에게 선택의 길은, 선택의 폭은 결코 넓지 않는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상태였어요. 이때 오구라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오쿠라입니다. 그죠? 오쿠라 가이치로. 이 사람은 기업가이기도 한데, 오쿠라의 사위가 오쿠라 구메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이 사람은 자기 장인의 성을 따갔네요. 그죠? 예. 장가를 든 것 같습니다. 오쿠라 구메바라고 하는 자기 동경제국대학교 법학부 선배가 있었어요. 선배가, 야, 너 이렇게 있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조선으로 가. 이럽니다. 자, 선배가 이야기합니다. 자, 중국은 자본력이나 노력에서 일본인의 이상이다. 하지만 머리만은 우리가 우위이지. 이에 반해 조선은 지혜, 자본력, 노력, 우리 못 따라와. 차라리 조선으로 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오구라가 바로 오토입니다. 예, 오쿠라 구메바가 경부철도 중력인 자기 장인 그리고 사부자와 또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일본의 은행왕 사부자와에게 오구라의 취업을 부탁합니다. 취업을 부탁해서 1904년 1월 드디어 대구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대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주로 누가 조선으로 오냐면요. 주로 퇴역 하사관들, 퇴역 경찰들, 퇴역 헌병들이 주로 옵니다.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범죄자 출신들. 취업이 제한됐을 거니까요. 여기 조선은 이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죄취업의 기회가 있는 황금의 땅, 기회의 땅 엘도라도에 비견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주로 뭘 했냐면요. 요식업, 유통업, 설탕을 팔면서 약처럼 막 팔아먹고 막 그럽니다. 그걸 또 몰라가지고 배 아프면 설탕 먹으면 배가 낫는 줄 알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막 그래 먹습니다. 참 가난한데 더더군다나 이제 매춘업까지 운영을 합니다. 매춘업까지 이런 식으로 돈을 법니다. 밑에 그러면요. 일본이 서구화된 마인드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서구화된 마인드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인류학적인 개념이에요. 자, 자세히 봅니다. 동일인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기에는 동일인물 같나요? 요거는 보통 포토샵을 하면 되죠. 포토샵을 가는데 이거는 당시 포토샵은 없었습니다. 그죠? 예, 포토샵이 없었잖아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얼추 일본인 같습니다. 그죠? 일본인 같은데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일본인처럼 이제 생겼고. 근데 갑자기 여기 이 사진을 보니까 이 눈매 자체가 뭔가 굉장히 좀 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복장 자체도 굉장히 서구화된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버전으로 가니까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 모습에서 이 사람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 일본인의 욕망인 거예요. 우리 껍데기는 몽골리안이지만 우리 내면의 사고는 코카서스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사고 나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로 동아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탈아론입니다. 탈아론이에요. 자, 그 순서에서 보세요. 뭔가 여기는 아버지처럼 뭔가 권위 있고 또 뒤에 새가 막 확 나르고 있죠. 그죠? 봉황이 막 거꾸로져 있고 뭔가 아버지처럼 위험이 있습니다. 이 반에서 꽃이 피어 있고 순종 황제가 약간 좀 외소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일본인이 우리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시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인이 바라보는 이 동아시아적인 사고가 그대로 오구라에게 체득이 되어 있습니다. 체득이 되어 있어요. 자, 오구라는 조선의 정경왕이었어요.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오구라가 대구에 도착했는데 그의 다짐은 돈을 벌어서 다시 집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돈독이 올랐습니다. 돈독이 올랐는데 오구라 인생에서요, 동대라고 합니다. 동대가 있고요, 경도 제국대가 있습니다. 경대가 있는데 이게 양대산맥입니다. 동대 법학부 졸업은 굉장히 중요한 이력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총독부에 자기 동기들이 근무합니다. 동기들이 근무해요. 그래서 정기인허가 설립할 때 동기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겠죠.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이 사람이 경부철도와 관련해서 취업을 했으니까요, 돈을 벌 때마다 딴짓 안 합니다. 딴짓 안 하고 토지를 매입합니다. 대구 인근에, 바로 이 근처에도 오구라의 땅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대구 인근에 저가로 매입합니다. 그리고 고리대도 해요. 돈 빌려주는 사채놀이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이런 맹세를 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전까지는 요리집에도 가지 않으리라. 짜장면도 묻지 않으리라. 뭐 이런 맹세를 합니다. 완전히 돈독이 올랐어요. 그래서 당시 대구의 주변의 땅이 평당 3사전에 있습니다. 3사전. 그래서 토지를 매일 구입을 합니다. 매달 5반에서 1정보가 대략 한 3,0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년만 돼버리면 거의 뭐 수만 평이 됩니다. 그리고 저당 잡힌 땅도 많았어요. 저당 잡힌 땅도 많으니까 염가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회수 못하면 그 땅을 빼앗는 이런 방식으로 거의 약탈적으로 돈을 법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넓은 땅을 과수원도 하고 산양목축도 하고 뭐 여러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큰 재미를 못 봅니다. 큰 재미를 못 보고 결국은 경부철도가 반드시 대구를 통과해야 된다는 로비를 합니다. 로비가 통했어요. 그래서 대구역 설립이 확정이 됩니다. 여기 통과하니까 결국은 여기 통과하면서 제1은행이라든지 통감부 이사청이라든지 재판소 이런 것들을 당겨올 수 있는 빌미가 생기죠.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되고 확정이 되니까 그 땅은 수백 배가 뛰어버립니다. 3사전 했던 땅이 평당 4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급격하게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습니다. 오구라가. 사실 이용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인데 고려대학교 설립자입니다. 고종의 측근이고요. 이모군란 때 황후를 조치원으로 피신시켰던 그 공로로 장호원입니다. 장호원으로 피신시켰던 그 공로로 굉장히 고위직을 제수받습니다. 전주희 씨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당시 경상도 관찰사였습니다. 경상도 관찰사라고 하면 지금의 도지사입니다. 이용익, 왜 경상감령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경상감령이 있었으니까 근무지가 바로 이 근처였습니다. 이 사람은 봤을 때 어디 일본인이 조선 땅을 구입을 해서 등기를 일본으로 하냐? 말도 안 된다. 나라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런 사고를 하니까
일본인들이 뭘 쓰죠? 차명을 만들면 되는 거다. 차명. 조선인들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런데 솔직히 차명을 하다 보면 불안하잖아요. 나중에 때마침 히다카라고 하는 사람, 러일 전쟁 직후에 그 일본 군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히다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당시 군수가 박중량, 박작대기라고 하는 그 박중량이 군수였는데 이 사람이 몰려가서 경상 감령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상도 관찰사를 막 압박을 넣는 거예요. 일본인들 편 들어줘! 막 압박을 넣습니다. 결국 이용익은 에이 그러면 못하면 그만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부임했던 사람이 친일 성향의 이근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인 명의로 토지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박중영은 설명이 필요 없죠. 침산동에 거주를 했고요. 박작대기라고 하면 일본인 경찰들도 짝대기 들고 막 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이토의 양자로 불렸지만 사실 이토의 양자는 아니었고요. 정확하게는 관비 유학생, 그 국가 돈으로 국가 장학생으로 일본에 공부하러 갔어요. 일본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이토 히로부미가 더운 밥을 좀 해줍니다. 더운 대우를 해주니까 그 철저히 이토 히로부미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었고요. 또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얼굴도 잘생겼고 또 특히 일본어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시인음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박중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수였잖아요. 예, 아마 대구 읍성 해체한 건 보셨을 겁니다. 1906년도 읍성을 해체합니다. 읍성을 해체하는데 바로 이 박중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오구라가 토지를 매입하는 그 과정은 좀 전에 봤지만 고리대도 이용을 하고 또 돈을 빌려주고 저당 잡힐 때 돈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아라 말미를 줍니다. 그러면 토지 비용보다 저가로 돈을 가져왔으면 어느 정도 상환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어떤 방식을 주로 사용하냐면 집을 비워버립니다. 난 못 받았다. 왜 기일을 넘겼느냐? 이 땅 내 땅 이래 되는 겁니다. 늑탈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엄청나게 많은 토지가 일본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비교는 예를 한번 볼까요? 정학서라고 하는 대구 시민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정학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집이 1200환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데 200환의 담보로 뺏깁니다. 이런 식으로 뺏들어가요. 당시 이러한 상황을 산의 정의라고 하면 데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하는 나중에는 조선 총독으로 옵니다만은 육군 대신으로서 조선을 정찰했는데 대구에 보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이 깡패 짓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저러면 안 될 텐데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대구의 수많은 땅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오구라에게 넘어갔고 오구라는 결국은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 부가 바탕이 돼서 바로 전기회사, 이런 회사를 설립하는 자본이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전력업에 진출합니다. 원래 가마니를 만들었어요. 가마니. 수많은 물건들을 담기 위해서는 가마니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정부 보조로, 이 정부 보조금조차 자기 동기가 보증을 해줍니다. 왜? 총독부에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제조업을 했는데 별로 성공을 못 봅니다. 별로 성공을 못 보고 결국은 한 지역 한 사람 방침이 있었어요. 1지역 1사업. 그래서 전기업에 투신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갱신을 합니다. 갱신을 해서 자본금 10만 원으로 또 10촉강 3천 등을 허가를 받았어요. 갱신해가지고 이때 취재역으로 서상돈이 취임합니다. 서상돈은 국제보상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취재역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요. 향후 이 대구전기는 대흥전기, 남선합동전기로 발전합니다. 이 대흥전기는 대흥이라고 하면 대구와 흥남의 약자입니다. 그 당시 질소 비료 공장 그리고 중공업 단지가 흥남에 있었잖아요. 흥남에 있었던 그래서 전력 수요가 높았어요. 그래서 대구는 대흥전기
남선전기 합동전기를 발전했고 결국은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단 말입니다. 선생님 저기 취체 여기 뭐예요? 취재역. 취재역은 요즘 저기 예, 취체 예, 여기 취재. 이사. 예. 이사라고 보면 돼. 당시 우동말이고요. 예. 이사. 본사는 대구 동문점 9-2번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37년도에는 조선화사 대전 목포 천안까지 합병해서 오그라가 상대방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납니다만은 압승을 해요. 그래서 조선의 정기왕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본사를 드디어 이제 서울로 옮깁니다. 서울로 옮기는데 보면 37년 3월, 37년 12월, 43년 보면 종로, 황금정 종로 뭔가 정착하지 못하고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느낌,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그죠? 예. 본사 건물을 완공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못했던 것 같고, 1930년대가 넘어가면서 일본은 대동아 공영을 주창했던 전선이 태평양으로 확대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총동원 체제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됐던 것 같습니다. 자, 남선전기, 북선전기, 조선전기 3대 회사의 사장을 역임했고요. 여기 아마 대구전기의 회사입니다. 회사. 이러한 자본력 그리고 경영력을 바탕으로 대구 민단 의장, 경북도의 의원, 대구 상공회의소 소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굴지에 대구 거류민단의 그 굴지의 1인자로 거의 부상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오그라가. 자, 오그라의 사업 소환인데요. 일단 값싼 탄소선 전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오그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정전이 심했거든요. 정전이 심하면 불만이 생기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이렇게 불을 켠다는데 뻑하면 정전이 되버립니다. 그럼 불만이 제기되겠죠. 이때 오그라는 머리를 써요. 비싸지만 전력 소비가 적고 또 밝고 쾌적한 독일산 오스람 전구를 사용합니다. 오스람 전구를 사용해서 대구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웁니다. 잠재우고 전기 부음을 편성해서 전국적으로 목포, 천안 이쪽으로 계속 확대를 하는데 언제든 거점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거점을 한 군데 올인하고 있으면 알거지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지만 분산시키게 되면 한 군데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어느 정도 복구는 가능합니다.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 그리고 오가키 총독 이후에는 광산 붐이 일어나요. 광산 붐. 이때 광산이라고 하면 뭡니까? 수백 미터 땅을 파고 내려가야 되고 또 드드드 땅 파야 되잖아요. 또 불도 밝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전력 소비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붐을 타고 오그라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함흥이라고 하는 시공간은 중공업 단지입니다. 그죠? 중공업 단지라고 하는 것은 전력이 많이 필요하는 곳. 제 고향이 영천입니다만은 영천보다 포항이나 울산이 전력 소비가 월등히 높겠죠. 공단지대니까. 당연합니다. 그거. 그죠? 자, 함흥수리조합은 이 전력을 어디로? 함흥공업단지. 6.25 때, 이 흥남이죠. 흥남. 함흥에 있던 흥남 부두가의 공단시설이 불타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불타요. 그 정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함흥지방에. 흥남. 함흥의 흥남이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함흥수리조합이 완공이 되는데 이 수력 발전을 하려고요. 수리권을 7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 조합장이 이제 홍승연이라고 하는 조선인이고, 자, 나왔죠? 좀 전에 두 번째 처남, 첫 번째 처남은 비전 금태랑이었고, 둘째 처남, 비전 현차랑. 이 사람도 은행가이자 실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수리조합에 대한 수리권을 양도받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불만이 생기겠죠. 네, 불만이 생기니까 얘기합니다. 관에서 내려가서, 야, 이번 거는 포기해라.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것까지 넘어가가지고 수륙 발전소까지 운영할 뻔했어요. 더더군다나 중일 전쟁이 이제 발발하니까 24단을 따라서 중국까지 진출합니다. 중국까지 진출하는데 거기에 우메사키라고 하는 자기 손아래 동서, 좀 전에 일본 육군사관학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후광으로 중국까지 진출하는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선 자체가 남양군도라고 하면 파푸아 뉴기니까지 전선이 확대돼 버리니까 결국은 중국에서 사업을 접어버립니다. 그렇게 접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업에도 진출해요. 선남은행을 매수해서 이사진의 취처역이었죠. 이병학 장직상을 취임시킵니다. 혹시 이병학 들어봤나요? 여기 보니까 이장이 봄은 고양이로다 맞죠? 봄은 고양이로다의 이장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고 아마 초대 국립도서관장이 이병학의 손자입니다. 이병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 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총독부에 근무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고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지는 자신 없지만 쥐약을 먹고 제가 음독하고 주사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인가요? 예. 어쨌거나 음독 자살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장직상인은 경택상 형입니다. 형. 예,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굵직굵직한 사람도 이제 좀 나옵니다. 아까 그 나오는 네. 장직상도 형이지. 네. 앞에는. 자, 조선총독부의 비호 아래 이제 거대한 금융자본을 성장했어요. 그죠? 예, 성장했고, 일본 기성의 회장은 이와세 시지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와세 시지카는 읍성이 해체되니까 수많은 토목 건축물이 나오겠죠. 돌이라든지 흙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걸 부산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그 도원동 일대를 매립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와세는 꿈이 있었어요. 읍성을 해체하고 그 일대에 거대한 매음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음굴. 일본인도 놀랐고 당시 대구 유지들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은 매음굴 이런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기생집 이런 개념은 있었지만 뭔가 거리를 만들어서 매음한다. 이 굉장히 아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연원이 오래되고 아마 네덜란드 이쪽에서 뭔가 영향을 받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 선조들은 그런 개념 아니었어요. 그런 개념 아니었고요. 어쨌거나 육아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단 유치 계획이 실패하자 대구에 보병 연대라도 배치해달라고 청원서를 올립니다. 청원서가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발견됐는데 연명서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와세가 나옵니다. 이와세. 그리고 여기 보면 서병조는 서상돈 선생의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이루, 이상화 선생의 큰아버지일 겁니다, 아마. 그죠? 예, 이이루가 나오고, 이병학 나오네요, 그죠? 예, 이는 나옵니다. 대구에서 이상화 선생 집안을 거론하고 서상돈 선생의 이런 집안의 이력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쨌거나 뭐 이상화 선생 집안에서는 형 이상정 이쪽이 또 이제 독립운동하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문화재를 수집합니다. 문화재를 수집하는데 또 다른 이제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죠. 그죠?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이또 히로부미, 가로베 지온은 공주 송산리 일대에 고분
천여 기를 도굴 했습니다. 천여 기. 굉장합니다. 학생들 데리고 막 도굴 했어요. 엄청납니다. 이 세 명을 3대장이라고 합니다. 문화재 약탈자 3대장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경부자은, 가로베 지온, 오구라 다케노스케, 이 3대장입니다. 3대장이고, 경부자은은 과거에 명지대학교에 초청돼서 그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 제자가 공주고등학교 재직했거든요. 공주고면 명문이잖아요. 그래서 명지대 총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경부자은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여에서 하도 호작질을 하니까 자칫했으면 무령왕릉 틀릴 뻔했습니다. 무령왕릉 보니까 저거는 풍수로 일부러 만든 산이지 무덤은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바람에 살아난 게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은 바로 앞에 송산도 6호분까지 틀리거든요. 그 당시 돈으로 2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20만 원. 잘 와닿진 않죠? 예, 좋은 기와집 한 채가 1,000원입니다. 예, 타워 팰리스 한 채가 1,000원이에요. 능산리는 털었습니다. 능산리도 많이 도굴됐습니다. 그런데 도굴됐는데 이 사람이 도굴했는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 대부분 도굴 많이 됐어요. 예. 대구에도 많잖아요. 대구에도 불로동 고분 대부분 다 털렸습니다. 예, 다 털렸어요. 예. 다시 말해 그 시대의 배경이요. 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전부 다 털어버립니다. 전부 다 털어버리고 양심적인 학자였던 이마니시 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경성제국대학교 교수를 겸했습니다. 겸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놀랐는 게 인간의 문명이 추락해서 그 추악상을 보려거든 가야 고분을 바라거든요. 백주 들면서 막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남의 무덤을 판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터부시하는데,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돈이 되니까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설화를 만들어내면서 엄청나게 도굴을 하는 거예요. 도굴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무작위로 이제 문화재를 수집했고 도굴왕이라 불렸어요. 이 사람의 모토는 있었습니다. 이 모토는 역사 보존을 위한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으로 자기는 문화재를 수집했다. 현지인 협력자들이 있었겠죠. 예, 이병학, 이장이 부친이었고, 초대 국립도서관장, 이재욱이 이병학의 손자입니다. 이재욱은요, 자기 할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경성제국대학교를 나왔고요. 자기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조선총독부 도서를 관리를 했습니다. 총독부 근무를 했어요. 불편하지만 이런 총독부의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브레인들이 개국을 하게 되면 건국을 하게 되면 고스란히 인력 풀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초대 국립도서관장이 바로 이병학의 손자입니다. 이장이 조카고요. 경주는요. 제록왕후, 모로가 히데오, 이 대서업자인데, 대신 글 써주는 사람 있죠. 대서업자고, 오사가 긴따로, 이런 사람은 이제 장혁주, 노구치의 스승입니다. 경주 보통학교의 교사 출신인데요. 혹시 임친서기석 들어봤나요? 네. 임친서기석. 예, 이 대판 금태랑이 경주 현곡 금장에서 발견한 게 바로 임친서기석이에요. 그리고 제록왕후, 혹시 신라의 미소 기와 봤나요? 예, 이 사람이 매개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온 거예요. 예, 이 대판 금태랑 중간에 이제 이 두 사람이 대판 금태랑하고 모로가 이 사람들이 중간에 다리를 놔줍니다. 그래서 다나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반환되는 게 바로 신라의 미소라고 하는 그 기와고요. 그때 관장이 이 박일운이라고 하는 경주 초대 관장입니다. 금태랑의 제자들이네요. 네, 이래 됩니다. 손동진은 서양 화가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인맥을 갖고 있고요.
여기 이제 모로가 히데오입니다. 모로가 히데오. 예. 이 인물이 대서업자로 왔다가 국립박물관장, 총독부 경주 분관장을 합니다. 경주 분관장을 해요. 그러니까 식민지 권력의 맹점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자, 오구라가 어떻게 이제 컬렉션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창녕 교동이라고 하는 고분군이 있습니다. 도굴이 극심했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현재 동경박물관에 소장된 관모인데요. 일본의 중요문화재입니다. 중요문화재고. 여러 선생님들이 봤을 때 파기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수천 년 됐습니다. 딱딱하겠죠?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구라는 광산업도 손댔다 그랬죠. 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로 뭔가를 터트려냅니다. 그죠? 돌 같은 거 막 깨잖아요. 예. 다이너마이트 심어버리면 사보로 몇 삽 떠는 것보다 그 당시에는 굴삭기가 없었을 거니까 훨씬 수월합니다. 다이너마이트로 막 터트려갑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6.25 한국전쟁 전쟁도 아닙니다. 이때는. 사방에서 막 터지고 난립니다. 왜? 돈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호리다시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 직접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이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다시라고 하는 사람은 시골에 쭉 다니면서 골동품 삽니다. 아니면 뭐 구멍난 냄비솥 떼옵니다. 이러면서 이 동네는 상여집이 어디 있구나. 며칠 뒤에 상여집은 털려 있습니다. 저 집 보니까 저 절구통 멋진데 며칠 뒤에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가이다시라고 불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화재를 가지고 컬렉터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다이렉트로 하진 않아요. 왜? 도굴품입니다. 도굴품은 개인이 소장했다가는 목이 날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거간꾼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거간꾼을 개입시키면 되잖아요. 자, 네. 사람이 허락을 했는가요? 네? 하라고요? 우리 조상님들이 허락을 했는가요? 일단은 돈을 찔러주면 다 파고요. 돈을 찔러주면 다 파고, 처음에 초창기 도굴이 중요한데, 초창기 도굴 개성 일대에 고분들이 많았잖아요. 고려시대. 안 팔라 그럽니다. 안 팔라 그러니까 총 들고 있었습니다. 파! 고려장 이야기하면서. 늙으면 지게 짊어지고 블라블라 하는 것들이 그때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무덤에 대한 터부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팝니다. 심지어 선산 있죠. 자기 조상들의 선산들이 있잖아요. 그 밑에 땅 파고 있으면 밑에 후손들이 막 난리 났다 그렇게 있습니다. 총 들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목숨이 소중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형태로, 그리고 호리다시라고 하는 그 사람은 도굴꾼인데 기다란 탐침봉 있죠. 뾰족한. 이게 접혀야 됩니다. 접히는 것을 들고 흔히 은어로 등산한다 이런 말 하는데 쿡쿡 찌르고 다닙니다. 쿡쿡 찌르고 이게 쭉 찔러 넣으면 딱 돌려보죠. 이렇게 돌리면 이게 돌인지 금속인지 톡인지 압니다. 찔러내 거죠. 찔렀잖아요. 이 식으로. 유약이 발렸네. 이거는 유약 안 발렸잖아요. 그죠? 유약이 발린 것, 안 발린 것, 다 촉감을 다 알아냅니다. 이 식으로 도굴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도굴된 게 바로 이 관모, 일본의 중요문화재입니다. 중요문화재. 우리가 따지면 국보예요. 국보. 자, 금관총도 있는, 신라 최초로 금관이 나오는 게 바로 금관총이잖아요. 금관총인데, 이게 또 사실 정식 발굴 아니에요. 집 뒤를 확장한다고 보니까, 막, 어린애들이 곡옥이라고 하는 옥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옥. 그걸 막 들고 막 우르르 뛰쳐나와요. 이게 뭐지? 쭉쭉쭉 하니까 막, 우리 조상들, 경주에 살던 그 당시 어르신들이 막 신이 나서 막 파고 있습니다. 파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모로가 히데오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스탑! 총독부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총독부에 사람이 내려오기 전까지 손대지 마! 그랬는데 손을 좀 댔어요. 모로가 히데오라는 사람이 손을 좀 댔습니다. 총독부에서 파견 나오는 사람이 오기 전에 이미 손을 좀 댑니다. 그러니까 오구라 컬렉션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예, 금관총 유물입니다. 금관총 유물이고요. 모로가 히데오가 굉장히 곤란한 사람입니다. 곤란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서울 출장 갑니다. 서울 출장 갈 때 하필 금관이 틀립니다. 금관 중에 금관 한번 틀렸습니다. 금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허리띠 있죠, 이 허리띠. 이까지 없어졌습니다. 난리 났어요. 금관을 잃어버렸습니다. 박물관에 놔둔 거를. 그런데 관장은 서울 출장 갔어요. 굉장히 공교롭죠, 그죠? 예,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의심을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하죠. 모로가 히데오를 믿고 맡겼는데 자리를 비우니까 박물관이 틀리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더더욱 이때 그 사건 터집니다. 평양 기생 사건인데요. 평양 기생 파티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기생입니다. 기생인데 보니까 신라 금관총에서 무덤에서 나왔던 금관을 씌우고 그리고 목걸이도 하고 허리띠도 채워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난리 났습니다. 모욕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모욕이잖아요, 모욕. 그죠? 이 사건이 빌미가 돼가지고 모로가 히데오가 박물관장에서 잘립니다. 잘리고 지금 현재 포항 그 장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수산업 관련으로 자천이 돼요. 자천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경주 지역의 협력자, 바로 오그라 콜렉션의 기여자 경주 관장이었습니다. 경주 관장이 도와주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자료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강구를 지었던 거예요, 이게. 예, 금강구. 당시 총독부 경주 분관은 현재는 그 경주 문화원 자리입니다. 문화원이 총독부 경주 분관이었어요. 그리고 1975년에 현재의 자리로 이사를 합니다. 자, 불국사 다보탑. 다보탑도 틀렸다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예, 1925년 일본인들이 수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오그라 컬렉션의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여기는 경주 남산에서 출토됐다고 전해지더라라고 하는 일괄 사례기들이 있습니다. 일괄 사례기들이 있는데 목록이 정리됐을 때 처음에는요 1981년 단계에는 경주 인근 특탑 발견이 1981년부터는 경주 남산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는 안 됐어요. 지금 현재 경주 남산 출토품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1925년 손을 댔거든요. 그런데 석가탑이죠. 석가탑의 사리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사리기가 나왔는데 보시면 상둥이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 장인이 만들었을 확률이 있을 만큼 거의 흡사해요. 흡사합니다. 이거는 결국 세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보탑 사리기의 일체도 오그라가 가져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것은 불국사 내부에 협력자가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60년대에 석가탑 한번 틀릴 뻔한 적 있었습니다. 보니까 탑신부가 막 이상하거든요. 뭔가 밑에서 들어 올렸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람들은 쥐진 나서 그런 거야, 뭐 블라블라 했는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내려가서 보니까 뭔가 들어 올린 거거든요. 들어 올린 거. 그래서 불국사, 중수기 이런 것들이 조사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특정 종교를 제가 뭐 편매하는 건 아닙니다. 불국사 내부에 승려의 묵인 없이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특정 종교를 편매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조선 왕실의 물품들도 있어요. 예. 이거 고종 황제 겁니다. 고종 황제 가보시고요. 고종 황제가 평소 근무한 근무 모자도 있습니다. 모자도 있고 영친왕 익성관도 있고요. 곤란합니다. 이런 것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선 왕실에서 핵심부가 사용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 컬렉션으로 가지고 있다. 가능할까요? 이건 굉장히 곤란하죠, 그죠? 또 이것은 풍혈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명성황후가 사용했던 물건입니다. 건청전에서 사용했던 물건이에요.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들고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조의 생모였던 숙빈 최씨의 사당에서 나왔던 물건도 있어요. 골고루 손댔습니다. 자, 오쿠라 가이치로가 자경전을 떨어갔습니다. 그죠? 자경전은 동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단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던 곳이 바로 자경전입니다. 그리고 오쿠라 다케노스케의 이제 왕실 물건들, 이런 것들은 관리인, 수요자, 이 수요자는 결국은 오쿠라 다케노스케, 오쿠라 이런 사람이 될 텐데요. 이런 사람들의 요 삼박자가 합쳐지고 요 교집합 부분에 있는 물건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면 여기 뭘로 관리할까요? 예, 돈 찔러주면 됩니다. 두둑하게 찔러주면 돼요. 예,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 출토지 미상에 금관도 있어요. 예, 오그라 컬렉션. 이거는 삼성 리움 미술관. 대가야 권역에서 출토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구체적으로 고령, 일대에서 도굴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모두 이제 도굴품이고, 신라 금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은 비싼 겁니다. 비싼 거는 유력자가 아니면 소장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미술관 이름이 막 그런 데서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북대에도 그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해방 후에 그 트럭 7대 번호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고요. 보통 문화재 관리에 누가 하냐면 전기회사의 말단 직원들 있죠. 말단 직원이 그 현지의 문화재를 가져오고 관리하고 또 유물을 포장하고 이런 것들을 말단 직원들이 합니다. 전기회사 조수 겸 문화재 관리, 문화재 컬렉터, 긁어모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조 유물들이죠. 부피가 나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가 낮은 토기들 있죠. 이런 것들은 들고 가봐야 집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기 집에 놔두고 가요. 이런 것들은 무거워서 못 들고 가고 운반 비용이 들 테니까요. 그런데 오구라 수집품은 소재지가 불명입니다. 소재지가 불명인데 현재 둘 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형태를 보면 원주 흥법사 진공대사라고 하는 성탑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원주 일대에서 반출해서 남한강 수계를 통해서 이쪽으로 내륙으로 옮겼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재지는 불명이에요. 불명. 이게 1905년 조선 총독부에서 전체 우리나라 풍물을 조사를 합니다. 고적 조사를 하는데 고적 조사를 하면 재미있는 게 현황 파악도 되지만 그 현황 파악과 동시에 어느 물건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노출이 됩니다. 그 뒤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불상인데요. 예, 이런 것들, 비로자나 불도 있고요. 이 보면 이제 뭔가 약간 어색하죠? 어색합니다. 대좌랑 불상이랑 언밸런스합니다. 이 부분하고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서로 제짝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이 이 불상이 이쪽 이렇게 되어 있었는가? 하여튼 오구라 저택 사진이 몇 년 전에 공개된 걸 보니까 사진 어쨌거나 뒤바뀌어 있는데 학교 박물관에 들어오면서 또 뭔가 또 착종이 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박물관 학예실에 오구라 컬렉션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경북대학교 박물관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고 1964년 빠뜨렸습니다. 503 방첩대가 전선시설, 전기시설을 설치하던 와중에 오구라 저택 지하에서 200여 점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추가 발견됐고 일부는 당시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당시 근무했던 군인들이 뭐 돈이 된다고 하니까 몇 점씩 들고 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시 그 경주박물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경주박물관으로 이관이 된 상황이고요. 향후 오구라가 그거 내 건이니까 돌려다오라고 한번 말했다가 굉장히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본외로 이제 옷단위 한번 볼게요. 옷단위. 계속 쭉 나가면 되는 거죠. 중간에 끊거나요? 예, 쭉 나갈게요. 예, 본외로. 자, 옷단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단위는 자료가 많아요. 자료가 많고요. 대충 긁어 모아도 뭐 책들도 많습니다. 예, 책들도 많습니다. 옷단위는 굉장히 혈통이 좋은 사람입니다. 혈통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정토진종을 개관해보면, 일본 승려인데요. 일본 가마쿠라 시대 때, 가마쿠라 시대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 고려시대 정도 되는데요. 정토교 일파인데, 이게 결국 인기가 좋아요. 왜? 결혼도 해도 되고, 집에서 수행만 하면 됩니다. 다만 머리만 밀면 돼요. 인기가 좋잖아요. 금욕적인 그런 생활 안 해도 됩니다. 굉장히 호응을 받습니다. 그죠? 교토의 3대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령곡이라고 하는 요코쿠 대학교에 아주 멋진 건물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어쨌거나 10대 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니션 간지와 히가시 간지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요 서본원과 동본원은 덕청강학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도쿠가와의 후원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동본원사가 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동본원사는 친막부가 되겠죠. 그리고 서본원사는 조정, 공가와 친연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조정, 그리고 친막부, 서로 같은 종파이지만 계열이 갈라져가지고 지향하는 노선은 달라집니다. 옷단위는 니시온 간지, 이쪽에 장입니다. 장. 그래서 이 나중에 에도막부 말기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서로 다투게 되는데, 입장을 달리해요. 다시 말해, 동본원사는 막부를 지원하게 되고, 서본원사는 막부군을 저지합니다. 여기 성녀지만 승군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승군. 혹은 사무라이를 고용해서 돈을 주면 되니까. 이런 형태로 서로 대립을 합니다. 동본원사는요, 정치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홋카이도 개척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지금의 일본이 고대 일본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 오키나와 일본 아니었거든요. 지금 일본 영토는 뭐 세계에서 가장 길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도 보이고, 북쪽 영토에서는, 남쪽 영토에서는 대만도 보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거는 근대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국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서 획정된 개념입니다. 획정된 개념. 원래 그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일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홋카이도, 아이누의 고향이었잖아요. 아이누의 고향이었고, 아이누의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안에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잠자리에 그 손님에게 안을 제공하는 그 문화가 있거든요. 아이누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입니다. 그죠? 예. 어쨌거나, 자꾸 이야기가 쓰는데, 동본원사는 홋카이도 개척 사업에 자금 지원해가지고 지금 홋카이도는 일본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본원사는 부산에 진출했고, 이런 승려들이 김옥균, 박영효의 일본 도피를 지원하고, 김옥균, 박영효는 후쿠자와의 밑에서 더운 대우를 받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친일적인 그런 사고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조정래 시인이 이런 말 했죠. 예, 일본에 유학 가봐라. 유학 가보면 자연스럽게 친일이 된다. 그 뿌리가 이쪽으로 거의 연결이 됩니다. 사실 연결돼요. 예.
자, 오따니 계보인데요. 예, 후지와라 씨입니다. 후지와라. 후지와라는 일본은 물부 모노노베라고 하는 시가 있었고, 모노노베는 588년 소카시에게 압도를 당합니다. 불교 공인을 사이에 두고, 불교 공인 이후에 소카시의 권력이 천황과를 뺨칩니다. 그러니까 천황과에서는 뭔가 소카시를 제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게 바로 645년 다이카 개신입니다. 이 다이카 개신이 이 사람 중신겸주 가마따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중대형 황자와 서로 결탁을 해서 다이카 개신을 했잖아요. 다시 천황 복구를 시킵니다. 그럼 이 사람을 가만히 둘 수는 없죠.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너는 이제 중신을 하지 말고 등원 후지와라라고 해. 라고 해서 후지와라 가문의 시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유력 가문이 돼요. 일본 헤이안 시대의 유력 귀족이 바로 후지와라 가문입니다. 자, 등원 불비등 이는 아들이거든요. 아버지 아들. 그리고 그 불비등의 후이토의 아들 등원 진순 이런 사람들. 후이토는 아들을 내놓습니다. 부인이 많았는데 3형제는 1, 2, 3, 1, 2, 3는 엄마가 같고 4는 엄마가 달라요. 이 3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730년대, 733년, 730년대에 신라로 따지면 성덕왕입니다. 성덕왕. 성덕대왕 신용 들어봤잖아요. 성덕왕 때 경덕왕의 아버지인데 성덕왕 때 천년두로 신라 사람들이 그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스몰폭스 천년두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천년두로 이 사람이 죽어요. 죽습니다. 후지와라 3형제, 4형제 다 죽어요. 엄청나게 일본에 비극적이었습니다. 비극적이었는데 어쨌거나 이 삼남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오타니가. 그래서 이 친난이라고 하는 승려가 생기는데 이 가마쿠라 시대의 승려예요. 친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조가 돼가지고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21대 문주, 22대 문주, 23대 문주 이래가지고 지금은 현재 77년생이 문주를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쭉쭉 내려옵니다. 오따니, 그래서 이 대곡이라고 하는 것은 대곡과의 문양인데요. 대곡이라고 하는 것은 친난이라고 하는 승려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대곡입니다. 그래서 오따니를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이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일본인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따니 코지가 후지와라 가문을 지금 표방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따지면 신라 시대 아니냐 이거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김수로로 해가지고 김해 김치도 있고 김말지 경주 김치 있잖아요. 그건 다 뻥이다. 그건 다 뻥이다. 우리는 1770년대에 대부분 만들어졌다. 우리 할아버지 중에 돌쇠가 있는지 그건 누구나 장담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일본은 뭔가 이렇게 표방했을 때는 가전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 되지 않고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못 찾았는데 결국은 이 뿌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뭔가 접붙이기 형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전승되는 뭔가를 바탕으로 했을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가문이 좋습니다. 자, 오따니 가겠는데요. 아버지죠. 아버지고 본부인도 아니에요. 본부인도 아니고 척실에게 오따니가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오따니 빛광자 들어가고 이 친구도 빛광자 들어가는데 어쨌거나 아버지를 좀 많이 닮은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내 집안이 또 좋아요. 아내 집안이 쿠조 집안인데 쿠조 집안과 결혼을 해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좀 전에 그 대정천황, 그죠? 대정 천황이잖아요. 천황의 부인이 바로 이 오따니 부인의 여동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부죠. 이 제부가 된 거예요. 세상에 천황가와 인척관계가 있습니다. 동보는사가 있었죠. 동보는사는 쇼와 천황과 연결됩니다. 쇼와 천황. 그러니까 이
정토 진종 자체가 천안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동아줄백입니다. 동아줄백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식들이 전부 오따니 가문을 보면요, 쿠조 가문과 결혼을 많이 하는 중혼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형태. 구조무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여동생인데 시인이고, 어쨌거나 오따니 가문은 쿠조 가문 그리고 천안가와 혼맥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따니는 왜 서역을 갖느냐라고 했을 때 성녀잖아요, 성녀. 그죠? 예, 불교 동점에 불교가 어떤 경로로 동쪽에 왔을까? 그래서 규명하기 위해서 인도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국 유학 시절에 스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실컷 갔다 온 사람들 있죠. 거기 수많은 보물들이 있더라고 하니까 영국에서 그걸 들어요. 영어도 잘했거든요. 아, 거기에 뭔가 있단 말이야?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조가 인도, 2조가 호탕쿠차로 가는데, 오타니는 1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1조. 인도로 내려갔는데, 인도에서, 캘커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급거 귀국을 하게 되고, 문주역을 개성하게 되는 거예요. 2차, 3차는 오타니는 안 갑니다. 문주 역할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함부로 자리를 못 옮깁니다. 그래서 이 2차, 3차 때 벽화 불상을 반출하고 누란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알기 위해서 누란국 있었거든요. 누란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스벤헤딘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이 스벤헤딘인데 스벤헤딘을 초청합니다. 여기 보면 오따니입니다. 그리고 오따니 여동생, 구조무자, 시인. 그래서 어쨌거나 이때 벽화 불상들이 반출되고 또 고분도 독을 해요. 독을 해가지고 복희 여화도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들을 발굴하고 마지막 3차 때는 낙타 145마리 분을 싣고 오는데 미완에 그칩니다. 자금이 동결되는 바람에 스탑이 된 거지 원래 자금이 계속 유지가 됐다면 계속했을 거예요. 결국 조사 종결 자체는요. 서본원사 재정에 횡령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 횡령이 돼버리니까 자기가 종교 최고 지도자로서 책임을 지고 문주역을 물러납니다. 문주직에 물러나게 되는 거고요. 이때 1, 2, 3차 때 썼던 돈이 교토시 1년 재정과 맞먹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 돈 썼는 건 맞아요. 하지만 방법이 약탈입니다. 방법이 약탈인 거예요. 자, 2호장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습니다. 자기 별장이에요. 자기 집이에요. 자, 이토 주타라고 하는 동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설계를 했는데요. 침몰했던 영국 선박의 부재. 선박 부재가 제일 단단합니다. 소금물에 얼마나 오랫동안 함침을 시켜가지고 수분을 배출해냈겠어요. 단단합니다. 그래서 영국 선박으로 지은 건물이고요. 총 면적이 이제 24만 평이 넘습니다. 케이블카도 있었어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지금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사실. 예. 우리 집보다 몇백 배나 좋습니다. 지금 이게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보면 아라비아실, 인도실, 막 블라블라 각종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해당 지역의 컬렉션을 배치를 해놓은 진열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통용 언어는 영어입니다. 영어를 쓰고요. 중국인 주방장도 있었고 영국 사람의 서빙보이 그리고 임금의 불교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입학 기준은 귀 모양 그리고 미소년이 입학 기준입니다. 아마 제가 이 당시 태어났다면 입학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귀가 이뻐야 되고 미소년, 얼굴도 잘생겨야 돼요. 어쨌거나 입학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따니가 치료하는 6가지가 있습니다. 뱀, 천둥, 이거는 그저 질색이다. 그리고 바둑, 장기는 시간 낭비일 뿐이지. 그리고 여자는 투덜대고 노인은 라떼, 꼰대질을 한단 말이야.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 6가지입니다. 오따니의 성격이 약간 나오죠. 그래서 배우자가
일찍 죽어요. 20대 후반에 죽는 건 그런데 재혼을 안 합니다. 네. 여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따니가 싫어하는 이 6가지였고요. 결국 종단의 부채가 증가하니까 이것을 매각하게 된 거예요. 매각.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문화재가 있었잖아요. 문화재까지 퉁쳐가지고 구하라라고 하는 실업가에게 일괄 매각을 해버립니다. 물론 중요한 문화재는 자기가 가지고 여순으로 갑니다. 안중근 의사가 어제 돌아가셨는데 여순 감옥이죠. 예, 여순이라고 한 곳에서 자기 중요한 문화재를 많이 들고 갑니다. 그래서 오따니 컬렉션은 여순, 한국, 일본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을 남겨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따니의 보물이 이제 매각이 되는데요. 예, 경복궁 수정전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제 불화 같은 벽화 같은 그림이 보이죠?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오따니의 2호장을 구하라 후사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일괄 매각합니다. 이 구하라의 어머니가 정토진종의 신자예요. 절실한 신자였고 신도들을 상대로 생명보험을 담당했습니다. 이 엄마가. 그래서 서보는사의 재정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해서 뭔가 일괄 매각을 시도를 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광산왕이에요. 광산왕이고 이 데라오치 마사다케 알죠? 예, 조선 총독인데 절친입니다. 한 10년 정도 선배예요. 친구. 10년 정도 되니까 선배. 절친이고 이 사람이 일본에서 이제 엄청나게 구리 재벌로 이름을 날렸는데 조선을 진출해가지고 뭔가 광산을 좀 하고 싶다. 선배가 총독으로 있으니까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해서 그냥 가기엔 좀 하니까 벽화를 갖다 바칩니다. 378점을 총독부 박물관에 기증을 했고 전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아시아실의 모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구하라 후사노스케는요, 결국 평북 후창에서 황동광으로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이때가 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러면 신주라고 하는 거, 포탄 만들 때, 총알 만들 때 신주로 만들 거잖아. 엄청나게 많은, 왜 그 제사 놋그릇까지 다 가져가잖아요. 왜? 그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만주국으로 진출해요. 만주국에 진출해가지고 닛산 콘체른이라고 하는 기업가로 변신합니다. 콘체른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부터 제품까지 일괄 책임지는 게 바로 콘체른이에요. 콘체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닛산 콘체른 그 모체가 뭐냐면 현재의 닛산이 된 겁니다. 닛산 자동차 입고 하잖아요. 그죠? 일산은 일본 산업의 약자입니다. 그게 닛산이 돼요. 닛산. 자, 닛산 콘체른 이 자체도 조슈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 다 어디 조슈번 출신들이잖아요. 이또 히로부미, 이노우에, 카오르 이런 사람들 그 절친입니다. 절친. 또 이 선후배의 관계고요. 이 사람들이 식민지 권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그 장악하고 있어요. 아베도 이쪽 출신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자, 닛산 콘체른 이게 결국 조슈번, 아유카이 요시스케가 키운 재벌이고요. 사장단 교류 모임이 광춘회라고 있는데 이 광춘회는 이또 히로부미의 혼외자 아들 이름이 아호가 바로 이또 광춘이에요. 광춘. 이등문길이 아호가 광춘이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노우에 가오르는 여우사냥을 기획했던 사람이에요. 명성황후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요. 중앙공사 그리고 이 사람 초대 통감 절친이었습니다. 이런 관련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베제클릭을 이제 어떤 걸 떠도하는가 한번 봅니다. 베제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위구르 말로 아름답게 장식된 집이라는 뜻인데 실크로드는요, 타클라마칸 사막을 기준으로 천산 북로, 천산 남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북로면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의 북쪽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북로에 베제클릭이라는 석군이 있는데
일명 천불동입니다. 천불동. 그 동굴이 이제 236개.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벽화가 설치가 됐고, 보면 외곽을 칼로 칼집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씌웠네 이거죠. 칼로 한번 씌웠잖아요. 쭉쭉쭉 하면서 칼을 긁어서 윤곽선을 만든 다음 톱질을 해가지고 끌로 뜯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뜯어가요. 이 뜯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거는 중앙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 천불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구르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모든 악의 근원은 눈이다. 그러면서 눈을 다 파버립니다. 그래서 크게 일제강점기 때 2차로는 위구르가 이슬람화되면서 크게 훼손이 되는 그런 비운의 장소가 바로 이 베제클릭 석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석굴에서 뜯어왔던 벽화가 중앙박물관 아시아관에 대부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트로판의 이스타나 부분, 이 천산 북녘 거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고창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고창국은 당태종에 의해서 멸망되는 나라입니다. 당태종이 멸망시켰던 나라인데, 보니까 묘표, 진묘수, 무덤을 지키는 짐승, 석조인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파고 들어가서 엄청나게 약탈합니다. 이때 약탈을 주도했던 사람이 요시카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좀 만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때 보키 여화도라고 하는 각자와 컴파스를 쥐고 있죠. 그죠? 천지 창조에 관련되는 보키야 여화인데, 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투판 아스타나 고분에서 도굴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단 그림이고요. 미란 사원에서도 도굴됐습니다. 여기서는 앞에는 고창국이었죠. 지금은 실크로드의 남쪽 선선국이라고 하는 곳의 수도인데, 스타일을 발견했고요. 전반적인 벽화 스타일은 이국적입니다. 눈 잃은 사람들 몽골리안 계통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쨌거나 서방적이고요. 놈노르 호수라고 하는 게 건조와 호수가 마르니까 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천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토요콘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 따지면 신라 중대인데, 통일기 때 토번, 요즘으로 따지면 티벳입니다. 티벳이 타림분지라고 하는 분지로 진출하면서 거점이 됐지만은 토번이 철수하면서 어떻게 사인길로 접어듭니다. 우리 한국의 나왕전쟁을 이야기할 때, 당나라와 쌌잖아요. 나왕전쟁을 이야기할 때 토번이 변수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토번에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실크로드로 들어오는 물자가 차단이 되고, 그러니까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반도 주둔 사단을 설린귀라고 하는 사단을 빼버리면서 시작된 전쟁이 바로 나당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설린귀라고 하는 주력 사단이 빠진 상태에서 선빵 날리는 전쟁이 바로 나당전쟁이 되겠습니다. 이때 타림문지에서 진출했던 토번은 이 설린귀 사단을 박살내버립니다. 근데 설린귀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명장이니까 당태종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참패당합니다. 한반도에 준호해하고 있다가 타림문지로 나갔다가 참패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왜 중국이 토번을 인정하지 않고 꽉 껴안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중국은 지금 스프링처럼 계속 이제 누르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이 스프링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자칫하면 유나이티드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예. 13세기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갈 시기에는 거의 모래 속에 묻혀져 잊혀진 도시가 되는 것이 바로 미란 사원인데, 미란 사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뜯어왔습니다. 현재 한국 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본생당 미란의 사원 벽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멋진 부분 위주로 오래 가는 거예요. 자, 놈노르 유적인데 샤오허라고 하는데요. 예, 기원전 한 17세기 정도 됩니다. 기원전 15세기에서 17세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신석기 이 정도 되는데, 이빨 같은 거 막 끼워가지고 인면상을 만듭니다. 그죠? 여기가 놈노르, 이 호수가 말라가지고 이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놈노르 호수고요. 이 타림 분지가 이 일대네. 그죠? 기원전 17세기 유적이고요.
여기 보면 배처럼 생겼죠? 네, 관이 배처럼 생겼습니다. 뭔가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걷는다는 개념, 뭔가 새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개념, 주로 흔히 회자되는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선관장, 배 모양의 관으로 장례를 치르는 유적이 바로 이 샤오허, 넘노로 유적인데요. 여기에서 유명한 미녀, 넘노로 미녀가 나왔습니다. 복원된 얼굴이고요. 이런 인면상들, 털모자, 뭐 부추 이런 것들, 아니면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 이런 것들이 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루란의 미녀라고 하는 그 아주 미녀상, 미녀 미라가 발굴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상이 되겠습니다. 결국 오타니 탐험대 덕분에 중앙아시아 유물을 우리가 소장하게 된 좀 아이러니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구하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 뇌물의 성질로 공유된 그런 벽화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이제 해방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에필로그인데요. 오그라와 오타니는 방법은 달랐지만요. 수집 방식에서 약탈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현재 유네스코라고 하는 기구에서는요, 도굴된 문화재는 자국 반환을 권유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요, 왜 못 돌려주고 있느냐? 우리 돌려주고 빼앗긴 거 돌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가능은 하겠는데, 아시다시피 세계 굴지의 박물관들이 도굴품 아닌 것이 없습니다. 루브라든지 대형 박물관 대부분의 전시품들이 도굴된 게 아닌 게 없다고요. 굉장히 우리가 선뜻 져버린다, 이래버리면 그쪽에서 부담을 느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으니까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 오구라와 오타니, 가게, 행적, 어떻게 약탈적으로 가져왔느냐, 약간 좀 깊이는 아니지만 좀 한번 훑어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있나요? 네. 두 가지 정도. 네. 왜냐면 첫 번째는 좀 네. 전에 아까 그 오타니 고지 그 선대라고 네. 주장하는 그 스님 있잖아요. 네, 친난. 네. 그 스님하고 예전에 혹시 그 장보고 선단 그쪽 갈 때 연친입니까? 그분하고는 같은 인물이 아닌가요? 예, 다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따지면 고려시대 사람이고, 친난. 그 사람은 앤닌. 앤닌. 이 한자가 전혀 다르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뭐 지난번 그 교육방송에서 나왔고 제가 다른 분한테 여쭤보니까 전혀 그분 시각에는 동의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뭐냐면은 지금 이 대동호라고 소위 주장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 세력이 그 고향이 그쪽 아까 얘기하신 일본의 그 조슈 사스마. 그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연원을 보면은 우리가 그 후삼국 시대에 외하고 백제하고 연합군하고 나당하고 같이 붙었는 전투가 이제 백마강 그쪽 전투가 마지막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서 패전하는 우리 백제 민민들이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조슈번으로 갔다. 그래서 그 조슈번의 어떤 근원적인 정학론, 그 한국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정부 야욕이 있는 것이 거기에 어떤 DNA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보는 학자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일본 좀 아시는 분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일본 우익이 주장이다. 그것은 자기네들의 정복욕을 좀 이래 반감을 우러뜨리기 위한 그런 또 논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좀 말씀 주시죠. 제가 이제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쪽이 원래 좀 먹고 살기 힘듭니다. 조슈 사스마 쪽이.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뭐 대마도를 포함해서 일대는 약탈을 많이 합니다. 외구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DNA가 있는지는 그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대부분의 귀화인들이 그 백제가 망하고 많이 넘어가잖아요. 현재 나라라고 하는 나라 시기잖아요. 그 일대에 정착을 해가지고
일본이 율령 국가로 성립을 하는데 관료로서 뒷받침을 크게 합니다. 그 가가지고 뭐 DNA가 있는지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긴 좀 어렵고요. 예. 지금 저기 후지와라 쪽에 지금 나라에 있는 그 춘인사 그 네. 쪽이죠. 그게 네. 그 가문인가요? 어디요? 출수사. 춘인사. 출사가 어떻게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네요. 나라에. 예. 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사라고 하는 건 시족 사원이 있는데 그 시사가 있는데 그 춘일사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요. 어쨌거나 그 각 시족마다 지향하는 그 원찰 개념으로서 운영되는 사찰이 있습니다. 예. 그 사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 예. 그게 오사카에 갔더니 그게 대만 부자방 사람이 있던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런 식으로 수집해 다니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기증을 해서 거기 부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 보니까 가장 많이 기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병창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 비서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 사람이 혹시 어떤 사람이세요? 제일 교포 중에서도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고려 도자관, 그게 아마 이소령 박사가 제일 교포를 알고 있는데, 그쪽에 좀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무래도 그 고려 자기는요, 가장 좀 성부에 선 사람이 이또 히로부미입니다. 그 사람이 거의 대거 고려 청자를 약탈했고, 심지어 고종 왕자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고종 왕자가 이거 어디서 났느냐, 이 멋진 거. 속으로 퍼왔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조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조선에 이런 거 없어. 이런 말입니다. 일단 우리 선조들은 이 남의 무덤을 판다는 그 자체에 터부시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 때 네. 이 도굴 하거나 그러면 일반출 해가지고 처벌받은 예가 더 있습니다. 네. 있어도 네. 들키지 않으면 더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예, 처벌받습니다. 그 최근에 경북대학교 석사 논문이 한 편 나왔는데 올해 일제강점기 문화재 도굴 범죄 관련 처리입니다. 예. 돈이 되니까 달라드는 겁니다. 아까 그 1905년에 네. 일본 사람들이 와 우리나라 고적을 찍은 예, 사진이죠. 고조 또 보여주죠. 예. 이거 지금 대강 볼 수 있습니까? 진인진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ZIN, 진인진. 예. 진인진. 예. 거기에 가면 무료 서비스 됩니다. 근데 이거 네. 뺏길 수 있습니까? 예? 뺏길 수 있습니까 사진을? 사진을 그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예, PDF로. 예. 그걸 이게 다운받을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요즘은요, 웬만하면 다 돼 있습니다. 초판본을 보면, 일본 고적도보 초판본을 보면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300부 한정판인가 100부 한정판을 만들거든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 조선을 이렇게 관리하고 잘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서구에게 진열장처럼 이제 진열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선상에서 경주 수학여행 이런 것도 나오고 석굴암도 정비되고 불구사도 정비되고 그런 겁니다. 예. 사실 제 전공이 신라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뒤를 판다고 그래도 많이 팠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이 신라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 있는데 그 일본 서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서기는 일본 서기도 완전 못 믿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예, 상대기 기록은 좀 신뢰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대 신문왕 문무왕 때부터 시작되는 요 일련의 기록들은 부분적으로 믿을 만하다. 일본 김춘추가 사신으로 왔다. 예. 배를 선물로 줬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 기록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저기 사신을 하면서 이름이라든지 관등이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 맞습니다. 예. 그 상당히 그 사실적이다는 생각이 예, 대외 관계에서 하신 분들은 그대로 그 데이터를 그대로 신뢰하면서 사용합니다. 예. 거기 보면, 김유신의 손자, 증손자, 현손자,
막 김암 이런 사람들이 막 사시로 가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 나중에는 예, 다른 기록인데 설총 그러니까 설총의 아들로 초용되는 사람도 막 가고 예, 그건 뭐 물론 다른 기록입니다만 예.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유는 지금 친일 그 행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포커스는요, 뭐 이거였으니까 이상화 선생 집안을 더 이상 안 봤습니다만은 시간이 주어지면 더 파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파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정명이 가능성은 없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번에 쓰다보니까 현진관의 장인어른 이름도 이일우였거든요. 예, 한자가 같나요? 예, 대구에서 살고 있어요. 기루, 이일우 똑같은 이일우였어요. 기루 아니고. 이일우에. 뭐 이제 우자가 돌림자다 보니까 뭐 한자 쓰는 게 좀 제한적이면 동명인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승환 친책이라고 하니까 늑두가 이일우고 백문 친책이어서 예. 하긴 이건 워낙 유명했으니까 맞을 수도 있고. 그 파다 보면 계속 불편한 지식이 계속 나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80년대를 대구에 그 끌고 올라가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배경으로 힘을 그럼요. 빌려고 이제 그럼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지금 헨리 자리입니까? 거기 있었죠. 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네요. 예. 예. 하여튼 그 배우가 되니까요.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 세계 이런 나라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도 결국 주한미군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이잖아요. 자기 돈 안 떼먹힐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신당은행 자리인 건 확실한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디 보다 보니까 아까 남선전기랑 뭐 북선전기 나오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를 한전에 우리나라를 인위적으로 잘란 거고요. 잘란 거고 한전의 남선전기가 아마 한전의 전신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그게 나중에 해방하면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전기 설비 자체가 이제 그대로 운영이 되니까.